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임상안경학 담당 교수 김용수입니다. 지금부터 3주차 2차 수업에 들어갈 텐데요. 본격적인 수업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되짚어 보면 사실 이 재료학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은 출제될 문제들이 사실 뭐 몇 가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금속 안경테의 재질이라거나 플라스틱 안경테의 재질이죠. 뭐 플라스틱 안경테의 재질 같은 경우는 뭐 열 경화성 소재, 열 가소성 소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학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출제 경향이 좀 덜하긴 한데 지난 시간에 그런 어떤 납땜과 관련되어 있어서 융제의 사용법 또 융제를 사용하는 목적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는데요. 재료학은 이렇듯 어떤 출제되는 문제들이 뭐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되니까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면서 오답 노트를 하나씩 만들다 보면 뭐 재료학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자, 이번 시간에는 조제가공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몇 문제를 좀 풀어볼 예정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조제가공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사실은 재료학과는 조금 다르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문제들 또 기존에 중요하다고 언급되었던 문제들을 다양하게 좀 응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요. 요즘에는 임상에서 실제로 안경사가 안경을 만들 때 이러한 방법을 좀 사용하면 좋겠다, 이러한 방법을 좀 사용해야 한다, 이런 내용에 좀 중점을 두어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조제가공 문제이고요. 자, 요거는 정답률이 4명이네요. 그래서 정답률이 상당히 좀 낮은 편이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를 지금 풀이해주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좀 정답률이 낮다는 의미는 과거의 정답률이 선배들의 정답률이 낮은 거지만 그 내용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좀 적용될 수 있겠다. 달리 얘기하면 조금 이해를 잘 하지 않고 단순히 조제가공의 어떤 문제들을 암기만 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좀 풀기가 어렵겠죠. 일단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렌즈미터 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시도 조절이죠. 렌즈미터 사용법에서 이 시도 조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출제되고 있고요. 시도 조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미 아주 반복적으로 들었을 거니까 한번 문제를 잠깐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들으면서 잠깐 여기서 플레이를 스톱을 한 10초, 20초 정도 해놓고요.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보통 안경사 국가시험에서 문제를 풀 때 대략 한 문제당 1분이 주어지지 않거든요. 대략 한 50초 내외 정도 시간이 주어지니까 여러분들 좀 빨리 어느 정도 푸는 습관도 들여야 돼요. 자, 지금부터 대략 한 20초에서 30초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봤다고 가정하고 여러분들의 정답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접할 때 시도조절에 대한 내용을 무조건 암기한다기보단 시도조절을 어떠한 목적에서 하는지 또 시도조절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조금 더 풀이가 수월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안경 착용자는 안경을 벗고 측정한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좀 틀린 말이기는 해요. 하지만 안경을 벗고 측정해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이게 100% 틀렸다라기보다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상 이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안경을 쓰는 사람은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시도 조정을 하게 되고요. 또 안경을 만약에 내가 집에 놓고 왔다. 그럼 안경을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 나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시도 조절을 할 수 있다. 시도 조절이라는 건 그 사람의 어떤 눈 상태, 정시 또는 원시, 근시와 같은 그 사람의 눈 상태에 이 장비, 렌즈미터라는 장비를 맞추는 거니까요. 초점을 맞춘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측정하고, 안경이 없다면 안경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굴절 이상도에 맞추어서 시도 조정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1번은 틀린 문제가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100%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한 7, 80% 정도는 일단 틀린 답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 시도 조절은 투형식 렌즈미터에서만 사용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건 망원경식 렌즈미터와 투형식 렌즈미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가끔 좀 이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몇몇 있어요. 망원경식 렌즈 미터는 여러분들이 실습 시간에 사용하는 렌즈 미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투영식이라는 내용은 자동 렌즈 미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 시간에도 뭐 가끔 접해봤을 수 있는데 요즘 임상에서는 거의 이런 자동 형태의 렌즈 미터를 사용하게 되고, 이런 자동 형태의 렌즈 미터는 디지털 방식으로 렌즈 미터의 굴절력을 측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도 조정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안경사가 이 렌즈 미터에 렌즈를 올려놓고 굴절력을 측정한다기보단 안경사가 렌즈 미터에다가 렌즈를 올려놓긴 하지만 투영식의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측정은 이 장비, 기계가 자동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시도 조절이라는 게 필요 없겠죠. 시도 조절을 하는 이유는, 목적은 이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굴절 이상도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굴절 이상도가 다른 상태에서 렌즈 미터, 그러니까 정시인 사람 기준으로 모든 초점들이 맞춰져 있는 렌즈 미터를 그냥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초점 거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측정된 굴절력에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하는 것 뿐이고요. 하지만 이런 자동식 렌즈 미터, 투영식 렌즈 미터의 경우에는 디지털 방식으로 측정하니까 컴퓨터가 그냥 측정한다고 보면 돼요. 따라서 시도 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얘도 틀린 거죠. 이게 투영식이 아니라 뭐면 정답이 될까요? 그렇죠. 망원경식 렌즈 미터의 경우에는 시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말이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지금과 같이 투영식이면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3번 살펴볼게요. 난시를 제외한 비정시인 측정자의 교정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시도 조절을 하는 목적이잖아요. 접안 렌즈를 회전시켜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시나 근시와 같은 굴절 이상도에 맞추어서 이 사람 눈을 교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접안 렌즈를 회전시키면서 이 사람의 눈을 교정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러한 교정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접안 렌즈를 돌려서 이 사람의 눈을 정시 상태로 교정한다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만 정시인 사람들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렌즈 미터를 통해서 정확한 안경 렌즈 또는 컨택 렌즈의 굴절력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러면 4번과 5번은 왜 틀렸는지도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측정자의 눈을 원시 상태로 하려고 시도 조절을 한다. 이건 당연히 좀 전에 목적에서도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원시 상태로 만든다기보다는 정시 상태로 만들어서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거니까 당연히 틀린 답이 되겠고요. 마지막 한번 살펴볼게요. 시도 조절환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가장 선명한 때 멈추게 된다. 그럼 시도 조절이 끝나게 된다. 이게 아닌 거죠. 처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최대한 돌린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다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가면서 선명한 상태를 맞추는 것이다. 따라서 5번도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다른 내용을 한번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은 조제가공 교재 19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지금 내 거 교재는 좀 약간 옛날 책이긴 한데 여러분들 책도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책 기준으로 해서 193페이지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도 비슷할 겁니다. 그 위치 좀 찾아보면 이 내용에 대해, 그러니까 시도 조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니까 내가 문제 풀이하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교재 페이지가 나와 있으면 조제가공은 해당 조제가공 교재 페이지 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좀 전에 이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 4번에 대한 내용을 내가 잠깐 설명을 했었죠. 4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측정자의 눈의 상태를 정시인 상태로 교정하기 위해서 시도 조절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동일한 문제가 다시 국가시험에 출제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같은 말이라도 이 말이 의미하는 것들을 잘 헤아리고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사실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시도 조절의 목적인 측정자의 눈을 정시 상태로 교정하는 목적이 하나 있고요. 시도 조절하는 단계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이 아래쪽에 내가 설명을 잠깐 해놨는데요.
접안 렌즈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는 의미는, 여기 있는 그 접안 렌즈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는 의미죠. 돌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의 눈의 상태를 근시 상태로 일시적으로 만들어서 조절의 개입을 덜하게 만든다라는 목적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 조절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사람의 눈을 정시 상태로 교정하는 거지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시도 조절안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는 시도 조절을 하는 과정에서 시도 조절안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을 때 이 측정자의 눈에 결상된, 여기 보면 여기 타겟이거든요. 이 타겟, 이렇게 십자 표시로 되어 있는 타겟이 이 측정자의 눈에 어떠한 상태로 결상된 상태인가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굴절 이상도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시인 상태를 기준으로 보면 처음에 이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빛들은 모두 망막에 정확하게 맺혀 있을 거고요. 이 시도 조절안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게 되면 이 사람의 눈에 결상되는 요 십자 표시가 이렇게 렌즈미터 안에 있는 그런 뭐 초록색 선이라거나 검은색 선이라거나 이런 다양한 선들이 보여지고 숫자들이 보여지잖아요. 이런 모든 주시 타겟들의 위치가 이렇게 망막으로부터 망막의 앞쪽으로 이동돼서 마치 근시인 것처럼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눈이 근시 상태로 변하게 되면 조절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왜냐하면 근시 상태에서 더 조절이 눈에 개입되게 되면 그럼 더 흐려지니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근시 상태에서는 더 조절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굴절 검사를 할 때 운모를 하잖아요. 눈 앞에다가 뭘 대죠? 플러스 굴절력을 가진 렌즈를 부과해서 눈을 운무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눈이 예를 들어서 정시인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눈앞에 플러스 굴절력을 덧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렇게 초점이 눈 앞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러면 근시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굴절 검사를 할 때 운무법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도 그 사람의 눈을 근시 상태로 만들어서 조절이 개입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굴절 검사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반대로 눈앞에다가 마이너스 렌즈를 부과한다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도 알아야겠죠. 그러면 정시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이렇게 망막에 맺혀 있던 이미지가 망막의 뒤쪽으로 이동하게 돼서 원시성 결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원시 상태로 초점이 맺히게 되면 눈 안에 있는 수정체가 뚱뚱해지면서 이 뒤쪽에 원시 형태로 결상된 이미지를 망막으로 갖다 놓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조절이 개입되기 때문에 굴절 검사에 방해를 초래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시도 조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렌즈미터로 측정하는 중간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원시성 굴절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비정상적으로 조절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런 시도 조절에 문제가 개입되게 되고, 그래서 시도 조절에 오차가 발생해서 결국은 시도 조절을 한 후에 이 사람의 눈의 상태가 정시 상태가 되지 않고 뭐 약간 원시 상태가 된다거나 이런 상태가 놓여질 수도 있겠죠. 또는 근시 상태가 되면 좋겠지만 근시 상태가 되지 않고 원시 상태로 놓여 있다면 추가적으로 조절이 개입되게 되고, 결국은 그 조절에 개입된 양에 따라서 안경 렌즈의 굴절력 측정치에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시도 조절을 할 때는 시도 조절환을 시계 반대 방향, 접안 렌즈에 있는 시도 조절환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서 결국은 조절의 개입도 막고, 그 다음에 다시 시계 방향으로 점차 돌려서 근시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점차 시도 조절환을 어떻게 돌립니까?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결국은 정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시도 조절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문제 한번 쭉 살펴보면 누진 렌즈, 요즘은 누진 굴절력 렌즈라는 말로도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누진 다초점 렌즈 이렇게 용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작년에 그 안경사 국가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나중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안경사 국가시험에서 실제로 치렀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에 주고요.
실제로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가질 예정인데요. 그 문제를 살펴보다 보면 이 누진굴절형 렌즈에 대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는 이 교과서의 구성 내용 자체가 이중 초점 렌즈라거나 뭐 삼중 초점 렌즈라거나 이런 내용들로 좀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이 조제가공 교재가 상당히 그 예전에 그 작성된 것을 조금씩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지금까지 온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과거에, 그러니까 내가 안경사 하는 한 20년 당시보다 더 옛날, 한 30년 전에, 그러니까 이런 누진 렌즈, 누진굴절형 렌즈가 본격적으로 막 판매되기 전에 얘기들이 좀, 그러니까 임상에서 이중 초점 렌즈랑 삼중 초점 렌즈 이런 것들을 많이 판매할 시절에 이 책들이 작성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 초점 렌즈에 대한 또 삼중 초점 렌즈에 대한 문제 비중이 높다가 요즘은 이중 초점 렌즈 거의 판매 안 됩니다. 내가 안경원에서 안경사로 일을 할 때 그때만 해도 1년에 한두 개 정도 팔까 말까 할 정도로 이중 초점 렌즈의 판매 빈도는 거의 없어요. 간혹 가다가 요즘은 노안 때문에 이중 초점 렌즈를 처방하기보다는 조절성 그 내사시가 있는 아이들을 처방하기 위해서 이런 꼬맹이들 있잖아요. 뭐 5살짜리, 10살짜리 뭐 이런 아이들에게 이중 초점 렌즈를 처방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요즘은 노안 때문에 뭐 이런 이중 초점 렌즈를 쓰는 일이 없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누진굴절형 렌즈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더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중 초점 렌즈에 대한 것은 내가 나중에 설명해 주겠지만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만 익히면 되고요. 이런 누진굴절형 렌즈의 특징이라거나 누진굴절형 렌즈를 어떻게 처방하는 것이 올바른지, 또 누진굴절형 렌즈는 어떻게 설계가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학습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대략 한 30초 정도 이 동영상 플레이 딱 멈춰 놓고요. 스톱 해놓고 한 30초 정도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자, 이제 문제를 다 풀어봤을 거니까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이한 답이 맞는지 아니면 잘못됐는지를 한번 봅시다. 이것도 생각보다 정답률이 좀 낮았어요.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누진굴절형 렌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안경사 국가시험에서는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는 없어요. 전부 다 맞는 것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사 국가시험에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는 전혀 출제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 때 어떤 게 맞지?에 관점을 두어서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정답은 5번인데요. 왜 5번이 맞고 나머지 1, 2, 3, 4번은 왜 잘못되었는지를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가입도가 적을수록 좌우 수차 몰림부의 수차량은 많아진다. 여기서 틀린 답은 많아진다가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조절력은 더 많이 감소하게 되고요.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가입도 양은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누진굴절형 렌즈의 특징상 가입도가 높아지게 되면, 자, 여기 오른쪽 그림 볼까요? 얘가 구면 굴절력 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진굴절형 렌즈에서 구면 굴절력이 위쪽부터, 여기가 아이 포인트죠. 여기가 원형이 되는 거고요. 원형부터 여기 십자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근형부고요. 어떻게 구면 굴절력이 변화가 되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당연히 원형 굴절력은 정시 사람인 기준으로 플래너 굴절력이 없겠죠. 그리고 가입도에 따라서 점차 도수가 플러스 방향으로 높아지다가 여기 부분이 가장 높은 굴절력을 나타내겠죠. 자,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기가 1.87, 여기가 지금 요 원 부분, 요 가장자리 부분이 요 경계부터가 1.5 다이옵터고, 좀 그림을 좀 다시 볼게요. 자, 여기 부분 있죠? 여기 경계 수직으로부터만 그냥 설명할게요. 여기 부분이 1.5 다이옵터의 굴절력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기록돼 있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1.87의 굴절력을 가지고 있고요. 요쪽 부분이면 플러스 2 다이옵터 정도의 굴절력을 가지고 있겠네요. 내가 이 설명을 왜 하냐면 플래너부터 시작해서 이건 가입도가 플러스 2 다이옵터의 가입도를 가진 누진굴절형 렌즈인데요. 이렇게 원형부와 근형부라고 하는 일정하게 정해진 공간 안에 예를 들어서 가입도가 플러스 1 다이옵터인 누진굴절형 렌즈라면 요 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굴절력이 듬성 있어도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까지가 원형부와 근형부까지의 굴절력이라면 여기는 플래노, 여기는 플러스 1 다이옵터. 그러면 이 중간은 얼마가 될까요? 플러스 0.5 다이옵터. 여기 또 중간은 플러스 0.25 다이옵터. 여기는 플러스 0.75 다이옵터. 이렇게 굴절력이 점차 높아지게 되겠죠. 그런데 동일한 렌즈에서 만약에 가입도가 2 다이옵터의 가입도를 가지고 있다면 근형부의 굴절력이 2 다이옵터일 거고요. 여기는 메뉴의 원형부는 플래노, 도수가 없겠고요. 여기 반에 해당되는 굴절력은 플러스 1 다이옵터의 굴절력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여기 또 반은 플러스 0.50 다이옵터, 또 여기는 플러스 1.50 다이옵터, 또 여기는 플러스 0.25, 뭐 이렇게 쭉 나열이 되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공간 안에 더 많은 굴절력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굴절력의 변화가 아주 급격하고 빠르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원형부터 근형까지 아주 급격하고 빠르게 굴절력이 쭉 하고 변할 거고요. 가입도가 낮으면 완만한 굴절력 변화를 나타낼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명굴절력의 변화에 따라서 좌우의 쪽에, 가장자리 쪽에 위치하는 이런 비점 수차의 어떤 그 변화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보면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좀 너무 어렵게 얘기한 것 같지만 가입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변 부분에 수차 몰림 부분에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비점 수차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요. 반대로 가입도가 낮아지게 되면 이런 수차 몰림부 부분에 수차의 변화량도 같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도가 낮은 경우에 누진 굴절력을 적응하기는 상당히 편하고요. 가입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주변 부분에 수차 몰림부가 영역도 넓어지고요. 또 수차 몰림부의 그러한 비점 수차의 강도도 강해지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에서 요거 가입도가 높아지게 되면 결국은 수차 몰림부의 수차, 이 수차는 비점 수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난시 형태를 띠고 있죠. 비점 수차의 양도 증가한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머리를 고정하고 측방을 하여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진 굴절력 렌즈 그 설계를 여기 이번에 왼쪽 그림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원형부부터 근형부까지 굴절력이 점차 플러스 방향으로 변하게 되고요. 이 가장자리 부분에 여기 보면 여기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은 수차 몰림부라고 해서요. 비점 수차가 발생하는 영역이고요. 자, 펜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요 중간 부분은 원형 시야, 여긴 중간부 시야, 여긴 또 근형 시야의 폭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누진 굴절력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얼굴을 고정한 상태에서 눈만 옆으로 이동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선이 이쪽 비점 수차 영역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이렇게 옆으로 주시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당연히도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누진 굴절력 렌즈를 쓴 상태에서 임상에서도 어떤 운전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누진 굴절력 렌즈를 처방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설명을 꼭 해줘야 돼요. 평소 같으면 사이드 미러를 볼 때 이렇게 곁눈질로 봤겠지만 예를 들어서 안경을 쓰지 않던 사람이 누진 굴절력 렌즈 쓴 상황으로 설명할게요. 그럼 평소에 운전할 때 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곁눈질로 사이드 미러 보면서 옆에 차가 오나 안 오나를 보고 또 운전하고 차선도 변경하고 이렇게 했다면 누진 굴절력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이 주변 부분에 수차 몰림부가 형성되고 비점 수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굴절력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죠. 울렁거리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흐린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수차 몰림부라고 얘기하는 건. 따라서 운전을 할 때는 눈만 돌려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도 같이 돌려주어야 중앙 부분에 위치하는 선명한 시야 부분이 같이 이동하게 되고 사이드 미러를 봤을 때 선명하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정리하자면 측방시하여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다 해서 머리를 고정하고가 아니라 누진 굴절력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머리를 같이 이동시켜서 주변 부분을 봐야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 단순히 눈만 옆으로 곁눈질로 보게 되면 이 주변 부분에 수차 몰림부로 시야를 주시선이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흐린 이미지를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3번도 왜 틀렸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근형부를 좁게 설계할수록 좌우 수차 몰림부의 수차량이 많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진 굴절력 렌즈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누진 굴절력 렌즈가 있고요.
10만 원짜리 누진 굴절형 렌즈가 있어요. 이건 그냥 단편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서 얘는 100만 원이지만 그냥 시야라는 측면에서만 설명할게요. 자, 100만 원짜리 누진 굴절형 렌즈의 이 시야폭이 원형이든 지금 여기서는 근용부를 얘기하는 거니까 근용부의 시야폭이 요렇게 요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누진굴절형 렌즈가 시야폭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좁은 경우에 10만 원짜리 누진굴절형 렌즈는 시야가 상대적으로 좀 좁거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를 볼 때도 아무래도 선명하게 보이는 시야가 좀 좁아서 사실 이 비용적으로 조금 저렴한 게 되는 거고요. 기술력이 좋아서 그런 근용부의 이런 폭 자체를 좀 넓히는 렌즈들이 사실은 고가의 렌즈라고 보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것은 비싼 렌즈와 뭐 싼 렌즈를 비교했으니까 당연히도 근용부가 넓은 렌즈가 좋은 거고요. 또한 비싼 렌즈들은 근용부를 넓게 만들면서도 주변 부분에 이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점 수차의 양도 극한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어지러움도 좀 줄이고 시야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동일하게 10만 원짜리 누진굴절형 렌즈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설계된 누진 렌즈인데요. 1번 렌즈는 근용부의 영역이 이 정도 넓이를 가지고 있고요. 극단적으로 좀 표현해야 되니까 어떤 렌즈는 이 근용부의 폭이 이렇게 좁은 형태로 설계를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동일한 가격대의 동일한 설계 방식의 렌즈이기 때문에 근용부를 넓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주변 부분에 형성되는 비점 수차를 꽉 하고 압축시켜서 좁은 공간 안에 몰아 놓아야 근용부를 넓힐 수 있잖아요. 반대로 근용부를 좁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동일한 비점 수차를 가지고 있는 렌즈겠죠. 동일한 설계 방식의 렌즈이니까 따라서 얘를 조금 비점 수차 영역을 조금 넓게 비점 수차의 각각의 간격을 좀 넓고 완만하게 펼칠 수 있겠죠. 대신 근용부가 좁은 단점은 있겠지만 비점 수차의 강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렌즈인 경우 비싼 렌즈와 싼 렌즈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설계 방식의 렌즈에서 근용부를 좁게 만든 렌즈는 주변 부분에 비점 수차의 비점 수차의 양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점 수차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점 수의 강도를 얘기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비점 수차의 강도는 낮아지고요. 근용부를 넓히게 되면 비점 수차의 강도가 증가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조금 나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차 몰림부의 수차량이 많아지거나 또는 뭐 근용부를 넓게 하고 좁게 한다고 해서 이 수차량이 많아지거나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을 조금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수차의 양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수차의 크기 또는 수차의 강도는 많아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 수차량이 아니라 사실은 동일한 설계 방식의 렌즈인 경우에는 근용부 설계를 넓게 하느냐 좁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차량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실 수차의 강도가 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좀 헷갈리게 했을 수 있는데, 자, 근용부를 동일한 설계 방식의, 그러니까 동일한 그 등급의 가격대의 렌즈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근용부를 좁게 설계하면 수차 몰림부에 뭐가 문제가 되죠? 그렇죠. 수차의 강도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진다라고 얘기하면 맞는 얘기고요. 여기처럼 뭐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수차의 강도가 많아진다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거고요. 근용부를 좁히게 되면 그만큼 수차의 강도는 감소하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자, 4번. 가입 굴절력이 많을수록 중간거리용 누진대의 근용부의 폭이 넓어진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가입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원형부든 중간부든 근용부든 시야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동일한 공간 안에 아주 급격하게 굴절력의 변화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구명 굴절력 변화와 마찬가지로 이 주변 부분에
주변 부분에 수차의 양 자체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근용부든 원용부든 중간부든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입도를 낮출 수는 없으니까요. 조금 더 설계 방식이 좋은 고가의 누진 렌즈를 설계해 주게 되면 아무래도 동일한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가입도, 동일한 가입도에서 아무래도 근용부나 원용부의 이런 폭도 넓혀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원용부에서 좌우 굴절력 변화는 좌우 주변부로 갈수록 플러스 방향의 굴절력이 커져 상이 흐려 보인다. 자, 여기 보면 구변 굴절력의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직 방향으로도 플러스 굴절력의 증가가 나타나지만 여기가 플래노잖아요. 이렇게 주변 부분으로 갈수록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 025, 더 주변 부분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050 다이옵터 이런 식으로 아래쪽 수직 방향으로 변화도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플러스 굴절력이 증가하지만 좌우로 넓어지더라도 플러스 굴절력이 증가하는 형태의 굴절력이 나타난다라는 걸 머릿속으로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원형부에서 좌우 주변부로 갈수록 플러스 굴절력이 커져 상이 흐려진다라는 얘기는 맞는 말이 되고요. 또한 여기서 이렇게 변할수록 플러스 굴절력이 변한다면 그러면 중간 부분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좌우로 변화가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당연히 또 플러스 굴절력 쪽도 높아지지만 또 뭐 도수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또 마이너스 실린더 도수도 동일하게 또 같이 높아지게 돼서 이쪽 주변 부분에는 비점 수차, 즉 난시의 굴절력도 동일하게 높아진다라고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일론테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나일론테는 반무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임상에서 그냥 나일론테라고 잘 안 하고요. 반무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어느 한 곳에 테가 없어서 그 부분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나일론 실을 이용하는 그런 안경테를 일러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빠르게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자,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30초 정도. 자, 동영상 플레이 스톱. 자, 바로 이제 풀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면 정답은 홈 깊이는 나일론 실 굵기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역삼각을 이렇게 세울 때요. 이 역삼각의 홈 깊이를 얼마로 하는가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나일론 안경테 같은 경우는요. 요 옆쪽에 나오지만 이 나일론 실의 두께가 0.5mm에서 0.6m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조금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나일론 실이 요 역삼각보다 더 안으로 깊이 들어가거나 또는 동일하게 이 나일론 실의 두께가 형성돼야지만 이렇게 예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그 나일론 실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조금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면에서 바라보면 얘가 안경 렌즈라고 이렇게 치면요. 나일론 실이 요 안쪽부터 시작해서 약간 요 바깥쪽으로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홈 깊이보다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돌출되는 이유는 뭐냐면 안경에 예를 들어서 아랫부분에 테가 없는 반무테의 경우에는 이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면 곧바로 안경 렌즈가 바닥에 충격을 받으면 렌즈가 파손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런 윗부분 같은 데는 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아래쪽은 이 안경 렌즈를 보호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없잖아요. 따라서 나일론 실이 약간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해서 바닥에 떨어지거나 했을 때 이 나일론 실이 충격을 흡수해서 안경 렌즈가 파손되지 않게끔 해주게 됩니다. 이 교재 내용 386페이지에 찾아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자, 1번 나일론 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0.5에서 0.6mm 정도의 두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홈 깊이는 나일론 실 두께 얼마? 2분의 3에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반대로 얘기하면 나일론 실이 홈 깊이보다는 더 두꺼워야 한다라고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음표를 쳐놓은 이유는 이 답이 틀렸다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틀렸다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봐라. 왜 나일론 실이 역삼각의 홈 깊이보다 더 두꺼워야 하는가, 그 얘기를 한번 고민해보라는 의미에서 물음표를 쳐놨고요. 자, 3번. 중심 홈 세우기를 할 때 렌즈 가장자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부터 가공한다. 쉽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렌즈를 가정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마이너스 렌즈인데 역삼각을 세운다고 하면 가장 두꺼운 곳의 중앙 부위부터 기준으로 해서 역삼각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중앙 부분은 역삼각이 세워지지 않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잖아요. 따라서 역삼각을 세울 때는 얇은 곳을 기준으로 해서 중앙에서 약간 앞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역삼각을 세워야만 얇은 곳이든 두꺼운 곳이든 전체적으로 역삼각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가장 두꺼운 곳부터 가공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얇은 곳부터 역삼각을 세우기 시작해서 이렇게 가장자리 방향으로 역삼각을 세워 주어야 전체적으로 고르게 역삼각을 세울 수 있고, 두꺼운 부분부터 역삼각을 세우다 보면 자칫 이 중앙 부분에 얇은 곳에서 역삼각이 세워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4번도 한번 살펴볼게요. 안경테에 렌즈를 넣은 다음 나일론 실을 잡아당겨 보았을 때 간격 없이 딱 맞으면 최적의 상태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왜곡이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일론 테가 아니라 반무테가 아니라 일반 테도 마찬가지죠. 안경 테보다 렌즈가 너무 크다면 이 나사를 꽉 하고 억지로 조이게 되면 안경 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찌글찌글 좀 찌그러지겠죠. 물론 이게 어느 정도 강도가 있으니까 이 렌즈가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찌글찌글해지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왜곡 검사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렌즈가 아주 평평하고 광학적으로 매끄러워야 하는데 이 면들이 불규칙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일론 테도 너무 빡빡하게 나일론 테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렌즈를 안에 넣게 되면 결국은 안경테에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고, 살짝 잡아당겨 보았을 때 여기 내가 이것도 써놨죠. 1.5에서 2mm 정도의 간격이 있는 정도로 마무리 지으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나일론 실이 너무 빡빡하다고 하면 안경 렌즈의 역삼각을 더 깊이 해서 간격을 조금 느슨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안경 렌즈를 다시 가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경테에 연결된 나일론 줄을 빼내고 조금 더 길게 연결해서 너무 빡빡하지 않게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왜곡이 발생하느냐 아니냐, 달리 얘기하면 광학적으로 우수한 안경 렌즈를 만드느냐 아니냐의 관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살펴볼게요. 렌즈를 지지하는 위쪽 림이 닿는 부분은 렌즈 고정을 위해서 홈 깊이를 0.2mm 정도 얇게 한다. 그러니까 이 렌즈가 이런 나일론테 반무테의 경우에는 사실 고정되어 있는 것은 이 윗부분이 대부분 안경 렌즈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주고, 이 아랫부분은 나일론 실로, 그러니까 얘가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않게만 거의 고정해준다고 보면 되거든요. 따라서 이 윗부분은 홈 깊이를 조금 더 상대적으로 깊이 파서 위쪽 안경테에 이 나일론테 반무테에 보면 이 반무테 안쪽에 약간 실리콘 같은 게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거든요. 안경테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좀 너무 과장돼서 그린 면이 좀 있긴 한데, 여기다가 안경 렌즈를 넣게 되면, 색깔 조금 바꿔볼게요. 안경 렌즈를 이렇게 여기다가 넣게 되면, 여긴 나일론 실로 이렇게 요 옆부분하고 가장자리는 고정되겠지만, 요 윗부분도, 내가 그림을 좀 이거 잘못 그렸는데, 하여튼 이렇게 역삼각을 세운 걸, 그러니까 이 옆면에서 이렇게 싹둑 잘라놓은 상태에서 봤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내 그림 잘못 그렸어요. 여기부터 여기 밑부분은 나일론 실로 고정되어 있고, 윗부분은 안경테에 이렇게 실리콘 같은 것이 톡 튀어나와 있어서 안경 렌즈가 역삼각된 것을 이렇게 딱 이렇게 약간 실리콘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플라스틱 재질이. 그래서 역삼각에 이렇게 안경 렌즈가 들어가서 안경 렌즈를 고정시켜 주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아래쪽이나 옆부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역삼각의 깊이를 깊이 파서 요 플라스틱 재질로 딱 고정되는 부분에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안경 렌즈가 앞뒤로 이렇게 빠지는 것을 좀 막아주고 고정시켜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다른 곳에 비해서 홈 깊이를 얇게 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조금 더 1~2mm 정도는 더 깊게 파주어야 이 윗부분에서 안경테가 고정돼서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것은 아마 반무테 가공을 할 때 실습 시간에 해보았을 걸로 생각되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자동기기 병행식 조제 가공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자동기기 병행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완전 자동으로 안경 렌즈를 가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어떤 자동기기를 이렇게 좀 사용하고 또 수동으로도 가공을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중상각은 가장자리가 두꺼운 렌즈에서
이용된다. 뭐 결국은 여기서는 뭐 자동기기, 뭐 병행식 뭐 이런 것이 중요하다기보단 결국은 이 삼각 세우기의 과정 중에서 맞는 것은 뭐고 틀린 것은 뭔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한 30초 정도 줄게요. 자, 이제 정답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중삼각은 가장자리 두께가 두꺼운 렌즈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자리가 두꺼운 렌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가장자리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마이너스 렌즈나 뭐 또는 뭐 플러스 렌즈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두꺼운 렌즈 같은 경우는 중삼각을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 그렇죠. 고산각을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삼각을 세워주게 되겠죠. 따라서 1번은 틀린 답이 됩니다. 2번, 역삼각은 거친 평삼각에서 1차로 가공되고 2차로 역삼각을 세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친 평삼각에서 1차로 끝내고 곧바로 역삼각을 세우게 되면 이 면이 너무 거칠기 때문에 안경 렌즈에 이렇게 드러나는 면들이 너무 이렇게 뿌옇고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1차로 평삼각에서 거친 평삼각을 한 후에 부드러운 면에서 휠 면에서 2차로 다시 한번 평삼각을 가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삼각을 해주는 것이 올바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과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미용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거친 평삼각에서 1차로 가공되고 나서가 아니라 2차로 다시 부드러운 그런 휠 면에서 다시 한번 2차 가공 평삼각을 한 후에 3차로 역삼각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포인트태, 무태를 얘기하는 거죠. 가공을 할 때 평삼각은 1차 거친 휠에서 가공이 끝낸다. 이 위에랑 동일한 문제죠. 1차 거친 휠에서 마무리 지으면 이 포인트태, 태가 전혀 없는 안경 렌즈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태를 고정시키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거칠거칠하고 미용상 보기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1차로 거친 면에서 평삼각을 하고 다시 2차로 부드러운 휠에서 다시 2차 평삼각을 세운 후에 포인트 태 가공을, 조제 가공을 마무리 지으면 되는데요. 더 나아가서 임상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2차로 부드러운 휠면에서 평삼각을 세운 후에 또 3차로 그 휠면을 이런 광을 또 내는 작업을 또 거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드러운 그런 면 또는 뭐 털 이런 거에다가 다시 한 번 더 렌즈를 문질러서 정말 렌즈를 반짝반짝 아주 매끄럽게 광을 낸 후에 마무리 이런 그 포인트태 가공을 마무리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광학적인 특성 때문이 아니라 어떤 미용적인 특성에서 이러한 가공법을 사용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4번 렌티큘러 가공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뭐가 떠올라야 하냐면 아주 고도 원시나 또는 고도 근시를 교정하는 강도의 안경 렌즈를 안경사가 조제 가공할 때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렌즈의 제조업체에서 생산할 당시에 안경 렌즈를 가공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아래쪽에 내가 사진 하나 넣어놨죠. 이렇게 얘는 플러스 안경 렌즈, 예를 들어서 플러스 뭐 10다이옵터 뭐 이렇게 아주 높은 강도의 굴절력의 렌즈를 전체를 그냥 일반 렌즈 가공하듯이 플러스 렌즈를 만들어 버리면 이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안경테에 넣어서 가공을 했을 때 이 안경 렌즈가 너무 두꺼우니까 무게도 너무 많이 나갈 거고요. 외관상도 보기 좋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 가장자리 부분은 도수가 없거나 아주 약한 도수의 렌즈로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앙 부분만 플러스 10다이옵터의 굴절력을 갖도록 또는 뭐 플러스 20다이옵터짜리면 20다이옵터의 렌즈를 갖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광학적으로 플러스 렌즈의 경우에는 전체 직경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렌즈의 두께가 같이 감소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렌즈는 마이너스 렌즈는 반대로 전체 직경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두께가 얇아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렌즈는 실질적으로 좀 직경을 크게 하는 것이 중심 두께의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면은 있지만 임상적으로 사용되지는 않고요. 어찌됐든 따라서 마이너스 렌즈 같은 플러스 렌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체의 광학부 직경을 좀 작게 만들어서 두께를 좀 얇게 만드는 이런 렌티큘러 방식을 사용한다면 마이너스 렌즈 같은 경우는 이쪽에 가장자리 부분의 두꺼운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버립니다. 잘라내서 결국은 렌즈의 전체 두께를 줄인다기보다는 미용상 이 가장자리가 두꺼우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경테가 있는데요. 안경테에다가 아주
높은 굴절력에 마이너스 렌즈를 이렇게 가공했다고 치면, 이게 색깔을 좀 바꾸는 게 좀 더 좋을 텐데, 그죠? 안경 렌즈를 이렇게 인서팅했다라고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안경 테이프 바깥쪽으로 이 두꺼운 안경 렌즈가 드러나기 때문에 측면에서 관찰했을 때 미용상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아예 렌즈 제조업체에서 마이너스 렌즈의 이 두꺼운 가장자리 부분을 잘라내는 가공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라내서 안경사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럼 안경사는 조제 가공만 하면 그냥 일반 안경 렌즈 만들듯이 조제 가공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미용상 좀 좋겠죠. 따라서 플러스 렌즈에서는 사실은 렌즈의 중심 두께라거나 전체적인 두께를 좀 감소시켜서 가볍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렌티큘러 가공이고요. 마이너스 렌즈에서는 사실은 뭐 중심 두께를 줄인다거나 이런 관점은 아닙니다. 가장자리의 두꺼운 부분이 안경 테이프 밖으로 돌출돼서 미용상 좋지 않은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미용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자리를 이렇게 좀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쳐낸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죠. 고삼각의 경우에는 1차로 거친 면에서 평삼각을 한 후에, 평삼각이 이루어진 후에 2차로 고삼각 휠에서 고삼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삼각이라고 해서 그냥 곧바로 삼각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고삼각의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렌즈가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면 1차적으로 이렇게 평삼각 자체를 만든 상태에서 렌즈를 1차 가공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고삼각 휠에 넣어서 어떻게 가공하는 겁니까? 얘를 이렇게 가공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1차 평삼각을 거친 위에서 평삼각을 한 상태에서 조금 다시 한 번 더 휠에 넣어서 고삼각 휠에 넣어서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형태로 고삼각을 만들어서 안경테에 삽입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따라서 고삼각을 만들 때는 1차로 거친 휠에서 평삼각을 한 안경 렌즈를 고삼각 휠에서 다시 고삼각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조제 가공을 마무리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제 가공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이해 봤는데요. 여기 좀 오타가 났네요. 지난번 거 시간 거 그냥 쓰다 보니까 오늘은 조제 가공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이해 보았습니다. 조제 가공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은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은 문제들을 풀이해야 하지만 내가 이렇게 빠르게 풀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전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의 문제를 정확하게 습득하고 넘어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앞으로 차츰 문제 풀이하는 속도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3주차 2차시 수업을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요. 추석 연휴 끝나고 목요일 날 대면 수업에서 다시 요점 정리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안녕.